강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를 이렇게 또 초청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남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강연 내용이 쉬웠다. 저를 고민하게 만드시는 평소에 이렇게 또 틈틈이 이렇게 또 성경 공부 이외에도 인문학 공부라든지 이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준이 낮다 언제든지 올려드릴 수 있는 수준이 높은 강연이 좋은 강연 아니에요. 강연이 첫 강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연 준비를 하면서 정말 저에게 너무나 큰 행복이고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어서 제가 오히려 감사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강연 때 저희가 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단조로워지고 더 큰 것을 바라게 되고 남들은 엄청나게 뭔가 좋은 걸 받았는 것 같은데 나는 없는 것 같고 또 왠지 옛날에 한때 뜨거웠지만은 그 뜨거움이 식어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1인칭 시점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처럼 주어져 있고 그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감사할 만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고 의미가 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시선의 중요함, 우리가 늘상 무언가를 바라보지만 그 무엇을 바라보고 그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그분이 사셨던 세상을 바라보셨는지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거를 사진 예술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해주시기 때문에 같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을 조금 바꾸면 새롭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철학자의 표현, 인문학자의 표현으로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여기 화면 한번 내리기. 예전에 작동이 잘 됐는데
제가 좀 밑에. 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카메라 달린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신 성도님들 혹시 계신가요? 가끔씩 가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카메라가 달려 있는 스마트폰을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만 하더라도 카메라가 워낙 고가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일단 힘들었고 또 그런 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마트폰에 핸드폰이 달려있기 아주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저기 셀카봉 같은 걸 이용해서 여행지에서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무엇을 찍고 계십니까? 오늘의 큰 물음입니다. 나는 무엇을 찍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찍고 있는가? 자, 찍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예,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딘가 닿아야 돼요. 그 시선이 닿아야만 거기에 셔터를 누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찍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찍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은 결국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라는 물음으로 조금 바꿔볼 수 있겠죠. 자, 이 물음의 의미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제 취미가 지금은 사진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제가 사진을 시작한 지 4년 정도 됐고요. 작년부터 공모전에 출품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사진을 취미로 갖게 된 계기는 제가 어릴 때 이 시각이 남들보다 좀 예민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울산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주위를 이렇게 보면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늘 두통약을 주머니에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왜 이제 두통이 생기냐면 건물 배치가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보니까 이 슈퍼마켓이 있는가 하면은 또 지하에 노래방이 있고 말이죠. 또 3층 호프집이 있고 또 그 옆에는 어린아이들 다니는 또 학원이 있고 이게 뭐가 이렇게 규칙이 없고 또 중구난방으로 막 배열이 돼 있고 그다음 막 인도 위로 막 오토바이들이 막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저의 이제 예민한 이 시각을 너무 불편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뭘 본능적으로 찾게 되냐면 서양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서양 미술집들을 구해가지고 서양 미술책들을 보니까 그 안에 질서가 있고 아주 아름다운 색감들이 있고 상상력이 있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미적 쾌감을 그 안에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서양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서양 미술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제가 브레멘 대학에서 예술하고 부전공을 전공하고 카메라를 잡게 된 계기는 첫째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보통 아빠 사진가들의 전형적인 이 탄생이 첫째 아들 태어날 때 아이 태어날 때 카메라 잡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그 잡는 순간에 제가 좀 이따 소개해드릴 이 사진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좀 이따 바로 소개해드릴 거예요. 이 사진가가 원래 미술학도 출신이에요. 미술을 전공하던 분이 사진으로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세계적인 사진가가 됐는데요. 앙리 브레송이라고 하는 사진가 제가 좀 이따 소개해드릴 그 사진가가 떠오르면서 나는 왜 사진을 할 생각을 못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말 나온 게 제가 이제 찍은 사진, 그죠? 뛰어난 사진은 아니지만 슬픔은 푸르다라고 하는 그런 사진 작품인데요. 이게 이제 슬도라고 하는 방어진의 슬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분명히 어릴 때도 저 슬도를 제가 이제 어릴 때 방어진 부처에 살았기 때문에 저 가본 곳인데 예쁘다, 아름답다,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진기를 잡고 난 다음에는 저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곳의 사람들의 움직임, 빛감,
사진은 이제 어떤 사진이냐면 이제 저 둘째가 통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 통이 원래 첫째 아이 것이었어요. 첫째 아이가 2살, 3살 때 저 통 안에 들어가서 놀고, 그다음 제가 이제 저 통 안에 들어가서 그걸 집어 들어가서 비행기 태워준다고 막 이렇게 재밌게 놀아주던 그 통인데, 아니 둘째가 딱 태어나니까 뺏겨버렸어. 그래서 둘째를 통 안에 딱 넣어놨는데 첫째가 저것도 자기 통이라고 또 심술이 나가지고 말이죠. 삐져가지고 또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제가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손빨래 하는 그런 양동이 냄비가 있습니다. 냄비를 하나 딱 갖다 줬더니 저렇게 화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목이 세상을 다 가진 얼굴들이라고. 저 사진을 보면은 이제 저 사진이 올해 영남일보 행복 더하기 사진 공모전에 입선을 하게 된 사진인데요. 참 저 사진에 있는 저 어린아이들의 미소를 보면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성경 구절 중에 저걸 보면 항상 떠오르는 구절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저런 미소, 웃음을 짓지 못하고 산다라고 하는 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죠, 아빠로서. 그리고 저 미소가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냐면 채찍질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들의 저 미소 앞에서 감히 내가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강한 채찍질과 같이 저를 아주 훈계하는 아주 무서운 미소인 것 같아요. 저 사진이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둘째 아이가 숨바꼭질하는 사진인데 자기 딴에는 숨는다고 숨었어요. 근데 머리를 써가지고 숨었는데 다 보여. 자기는 지가 보이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게 너무 진지하고 귀여워가지고 또 셔터를 눌렀습니다. 보시면은 제 주위에 아까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제 주위에 만족을 못해가지고 서양 기술로 도피했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내가 살아가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나 상황들 모습 속에 시선이 닿는다라고 하는 게 제가 어릴 때와 달라진 점이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저 작품은 이제 부산에서 촬영한 사진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우리 모습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주제인데 우리 신경과학에 대해서 다섯 번째 수업인가요? 한번 다룰 예정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신경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기계랑 인간이 막 결합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복잡한 인간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저의 부족한 사진들이었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사진가, 두 명의 사진가입니다. 프랑스의 사진가와 한국의 사진작가인데요. 어마어마한 사진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앙리 브레송이라고 보통 짧게 부르는데요.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진작가는 바로 브레송이라고 하는 사진작가입니다. 1908년도에 태어나서 2004년도에 까지 활동을 하셨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자, 나는 평생 결정적 순간을 카메라로 포착하길 바랬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늘 그 찰나의 그 순간,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려고 평생 노력했는데 시간을 되돌려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이 특별하고 멋진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정말 감동적이죠. 자, 브레송이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어떤 사진작가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술학교에서 사진으로 전향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원래는 미술, 스케치라든지 데생을 정말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걸로 유명한 화가가 되려고 생각했던 분인데 사진으로 전향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1931년에서 32년 사이 라이카의 소형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게 되고요. 1947년 로버트 카파 등과 함께 보도사진 작가 그룹 매그넘 포토스를 창립합니다.
세계 기아, 난민, 환경 문제와 같은 그런 아주 진지한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주로 탐구하면서 동시에 최고 수준의 미적 감각이 있는 사진가가 소속될 수 있는 사진가들 중에서도 뛰어난 아주 들어가기 힘든 그런 그룹이거든요. 저거를 창립하신 분입니다. 파블로 피카소, 간디, 샤르트르, 앙리 마티스 등 당대 유명 인사들의 인물 사진으로도 유명하고 또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죠. 서양 미술사의 거의 교과서와 같은 책, 서양 미술사에 유일하게 거론된 사진가가 바로 카르티에 브레송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사진이라고 하는 거, 그거 뭐 있는 거 어떻게 남들이 다 있는 거 만들어 놓은 거 다 있는 거 그냥 셔터 눌러 찍기만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감히 미술 그리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미술 그리는 사람은 창작자고 창의적인 사람들인데 사진 찍는 사람들께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셔터만 누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편견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기라성 같은 미술의 대가들이 있는 그 이름 거기에 자기 이름이 딱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술적인 예술적인 가치가 뛰어난 사진 작품을 남겼습니다. 자, 앙리 브레송을 제가 왜 이제 소개해드리냐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화면에 이게 롤라이 플렉스라고 하는 카메라가 보이시죠? 자, 저 카메라는 네모난 상자처럼 생겨가지고 중형 카메라라고 해서 이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 기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카메라를 당시에 사진가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브레송의 독특한 점은 그 중형 카메라를 사용을 안 하고 아까 여기 목에 저기 들고 있는 카메라 있죠? 저 조그만 카메라 저기 막 나오기 시작해서 저 카메라를 들고 길거리로 들어갑니다. 이제 브레송 사진의 역사가 쓰여진 거죠. 왜냐 큰 카메라는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작은 카메라를 들고 길거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동성이 있으니까. 자, 브레송이 남긴 사진 작품들 중에 몇 작품 한번 제가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작은 카메라로 지금 초기작 중에 하나인데 생 라자르역 뒤에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저 작품을 보시면 저게 뭐라고 그렇게 유명하다는 거야. 뭐 색깔도 못 알아보고 칙칙한 게 뭐 거무틱칙한 게 카메라 사진 잘 모르시는 우리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저 사진이 사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분석을 하고 이제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죠?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저 사진이 일단 독특한 점은 뭐냐면 당시의 사진가들은 저걸 찍지 않습니다. 왜? 아니 옆 뒤에 저거 뭐 물도 안 빠져가지고 물 보이는데 저 공사 뒤에 보신 벽돌 같은 것도 쌓이고 저기를 왜 찍냐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아니 그 비싼 카메라 들고 뭐에 저기를 찍냐? 프랑스 파리 여러분 프랑스 가시면 보통 다 어디 가시죠? 에펠탑. 에펠탑 가시잖아요. 루브르 박물관 얼마나 멋진 곳이 많습니까? 브레송은 거기를 보지 않습니다. 보통 사진가들이 보지 않는 역 근처에 물이 보인 장소에서 한 남성이 사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그 순간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사진이 독특한 점이 뭐냐? 자, 포커스가 저 남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뒤에 벽에 맞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잘 모르시는 분이 보면은 야, 이게 핸드폰으로 내가 지금 더 잘 찍겠다. 포커스도 뒤에 인물에 나와가지고 딴 데 와서 저게 뭐 위대한 사진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저 사진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저 점프하는 저 남성의 그림자와 뒤에 서 있는 남성이 또 보여요. 그 남성의 그림자가 비치죠. 그 그림자와 그림자가 배치가 되면서 또 하나 벽 뒤에 보시면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요. 여자 무용수가 무용을 하는 그 포스터가 붙여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보이는데 그 여자 무용수가 취하고 있는 동작과 앞에 남자가 점프할 때 동작이 똑같아요. 그거를
브레송이 찍은 카메라는 뷰파인더라고 해서 이게 지금 화면도 잘 안 보이는 아주 조악한 그런 카메라로 초점도 자기가 다 잡아야 되거든요. 밝기 조절도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 저거를 봤을까?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안목을 갖고 있는 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선을. 그래서 보시면 야, 저 정말 1초도 안 되는 저 시간에 그 셔터를 눌렀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소름 돋게 만들고, 그다음에 저 사진이 보여주는 어떤 흑백의 명암 대비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작품. 그래서 사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진이다. 저 브레송이 찍은 저 당대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 보시면 다 정적이에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가만히 서 있고, 이 보통 귀족들을 많이 찍습니다. 중산층. 왜? 사진 의뢰를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니까. 네, 브레송 그렇지 진짜. 바로 저런 현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레송의 사진, 시노푸스라고 하는 이 섬인데요. 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저 사진을 보시면 저게 그림이 아닐까,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뛰어난 회화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은 저 문과 창문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수직적인 어떤 선, 이런 선들 사이로, 저 선들만 있다면 굉장히 단조로울 텐데 건물 사이에 그림자가 집니다. 그림자 사선으로 지죠. 사선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수직적인 단조로움을 깨버리면서, 자, 동시에 정말로 놀라운 구조가 저기 숨어 있어요. 자, 화면 중간에 보시면은 어떤 여자 아이가 뛰어가죠. 잘 보시면 여자 아이가 보통 뛰어가면은 보통 우리가 안정감이 들기보다는 좀 불안하고 뭔가 역동성이 느껴지는데, 저 사진에 등장하는 뛰어가는 여자 아이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불안합니까? 전혀 그렇죠. 굉장히 눈이 편안하죠. 편안하지 않습니까? 마치 움직이고 있는데 정지한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미술의 안목이 이제 계신 분들은 바로 알아채십니다. 자, 보세요. 저 사진에 사선을 이렇게 긋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하나 긋고 이쪽에서 하나 그으면 사선과 사선이 만나는 그 중간에 우리가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그 소실점에 뛰어가는 여자아이가 딱 위치해 있어요. 소실점 중간에 딱 인물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고 있는데도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편안하게 만드는 소실점의 인물. 그러니까 저런 사진들 왜 우리를 놀래키냐면은, 자, 일단 첫 번째 볼게요. 시프노스라고 하는 섬은 보통 이제 바닷가가 많은 그런 휴양지인데, 시프노스에 사람들이 여행 간다 어디로 갈까요? 바닷가로 가요. 그러니까 시선이 바닷가로 가요. 바닷가로 가는데 브레송의 시선은 바닷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길거리에 시선이 닿습니다. 저곳이 특별히 유명한 곳이냐? 그렇지 않아요. 저기서 사는 주민들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게 왜 아름다운 곳인지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내가 늘 살아가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브레송의 시선은 바로 남들이 아주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뛰어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근데 저게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갖다가 대각선에 소실점에 인물이 딱 갔을 때 셔터를 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이게 다른 거예요. 보통 사진가들 보는 안목이 다른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걸 봤다라고 하는 게 대단한 작품이죠. 자, 이번에 조금 더 인간미 넘치는 사진을 볼게요. 자, 두 개의 와인병을 든 소년입니다. 브레송의 대표작 중 하나죠. 자, 저 사진을 보시면은 어린 남자아이가 전면에 등장하고 와인병을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와인병을 왜 저기 들고 가고 있을까요? 자기가 마시려고? 와인병을 자기가 마시려고 들고 가진 않을 겁니다.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셨거나, 그죠? 아니면은 와인병을 운영하고 있는, 아니면 그 가게 사장님이나 친척분들이 저
심부름을 시켜서 와인병을 들고 심부름을 하고 있는 그런 아마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네. 표정이 굉장히 뭐랄까 자긍심이 나 이런 거 한다. 다른 애들은 그냥 놀지만 나는 이런 것도 한다라고 하는 그 뿌듯함. 그 어린아이 그런 거 있잖아. 어른들이 할 줄 아는 거를 갖다가 내가 했을 때 그 느껴지는 그 뿌듯함 있잖아요. 그게 표현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사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린 아이가 저런 표정을 짓는 게 일순간 사라져 버려요. 저 어린아이가 뭐 평생 저렇게 어린아이로 남아있겠습니까? 언젠가 어른이 되겠죠. 자기도 커서 나중에 자기가 저런 미소 지었다는 거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죠? 평범한 한 번 있다가 덧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평범한 일상의 그 흐름 속에 브레송의 시선이 딱 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희노애락의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시선이 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아이의 표정을 봤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아이의 표정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갔을까요? 브레송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그 순간을 셔터 눌러서 영원히 남겨버렸습니다. 자, 계속 어떤 얘기하는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시선의 차이입니다. 바라보는 것의 차이예요. 시선의 차이입니다. 누구나 저기 지나갔어요. 누구나 가본 곳. 많은 사람들이 시프노스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 갔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곳에 시선이 닿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사진을 처음에 보는 순간 정말 이 가슴이 먹먹해져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저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 집이 없이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테고, 이게 집 없이 이제 굶주린 그런 아마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안고 있는데, 저 아버지의 저 눈동자를 한번 보십시오. 네. 저렇게, 그죠? 저런 순간, 아마도 보통 사람들은 아마 저런 인물에 아마 시선이 닿지 않았을 거예요. 아름답고 멋지고 셀카 찍기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필름도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지만 비싸지 않습니까? 필름 한 장 한 장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필름, 비싼 필름을 저런 곳에 시선이 닿고 헌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브레송만 당시에 보여줬던 그런 놀라운 사진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세비야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대학교 수업할 때도 항상 소개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브레송이라고 하는 사진가의 어떤 그런 형식적인 아름다움과 내용적인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조화된 그 완벽함. 그러니까 브레송 사진가의 유일한 단점이 어디냐면 완벽하다는 거예요. 너무 완벽해서 싫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사진작가 중에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브레송 자기 존경하시는 게 너무 완벽하다. 저 사진 너무 완벽한 사진이에요. 보세요. 자, 지금 세비야의 뒷골목인데 지금 건물이 지금 부서져가지고 건물이 지금 무너졌어요. 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저 무너진 건물 안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찍고 싶다. 어린아이를 가까이 가서 어린아이를 찍었겠지만 브레송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뒤로 물러섭니다. 자,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깨진 폐허지만 저거를 액자로 만든 거였어요. 저렇게 생긴 액자 어디서 구합니까? 저 없어요. 세계에 없어요. 찾아도. 저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깨어진 이 모습이 천연적인 액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브레송이 순간적으로 그것을 본 겁니다. 자, 액자 안에 액자인데 어떤 액자냐?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예쁘고 화려한 액자가 아니라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액자입니다. 자, 근데 그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표정들을 가만히 보시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아주 행복한 표정들. 자, 저거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화가라고 할지라도 저걸 그려낼 수 없어요.
때문에 저기 담겨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고 할지라도 저걸 담아내지 못합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서 있는 배치하며, 자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어린아이 중에서 맨 앞에 위치한 어린아이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있는 어린아이가 처음에 저도 잘 몰랐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제 목발을 짚고 있잖아요. 근데 후천적으로 다리를 그런 다친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몸을 보니까 소아마비 이런 선천적으로 좀 이렇게 아픔을 갖고 태어난 그런 어린아이 같아요. 보니까 발달이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어린아이가 목발을 짚고 이렇게 오는데, 자, 저게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서로 뒤에서 어린아이가 잡기놀이 하니까 자기도 목발을 짚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표정이 보시면 활짝 웃고 있습니다. 참 그죠? 가질 거 많이 가져도 저렇게 활짝 못 웃는 게 우리 어른들인데, 저렇게 깨어진 폐허 안에서 목발을 짚고 어린아이들과 노는 어린아이 모습 속에 저런 순수함과 저런 행복감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순간에 그것이 그 자체가 마치 책 한 권과 같은 울림이 되어서 우리를 감동시키게 만든 그 사진, 바로 불의 속에 담겼습니다. 저 깨어진 폐허, 과연 누가 저기에 시선을 던질 생각을 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봤을 저 폐허는 그냥 어떻게 빨리 치워가지고 빨리 어떻게 새로운 건축물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현장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불의 속은 아름다움과 인간의 희노애락이 펼쳐지는 그런 순간적으로 그걸 본 겁니다. 자, 그래서 불의 속은 세계적인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진작가는 이제 왜곡했으니까 그죠? 한국 사진가도 한번 해야 되겠죠? 한국에도 유명한 사진가가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선택한 사진작가는 최민식 사진작가입니다. 사진작가 최민식. 자, 부산 자갈치 시장 등을 중심으로 서민들의 모습을 찍은 다큐멘터리 사진 대가입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현장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는 사진을 다큐멘터리라고 하고 1세대의 사진작가입니다. 사진계의 렘브란트이다라고 하는 찬사를 영국 사진도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세계적 작가예요. 그의 사진 대부분이 국가기록원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재미난 거는 최민식 사진작가가 살아생전에 이제 카메라 한 대 메고 부산 자갈치 시장 같은 곳을 이제 다닌단 말이죠. 이제 다니다가 이제 막 카메라 들고 막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다가 이제 갑자기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연행이 돼요.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왜? 부산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간첩인 줄 알고 자꾸 뭐 사진을 찍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고 그렇게 하셨는데, 참 그죠? 이제 어떻죠? 국가에서 그가 찍은 사진을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찍은 사진은 최민식 작가 찍은 사진. 자, 신문 배달부의 모습. 자, 저 사진을 보는 순간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 사진이 모든 것을 다 말해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 순간에 오히려 사진에 누가 될 정도로 정말 저 뛰어난 힘 있는 사진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진이죠. 사진이 그냥 우리의 시선을 압도해버려요. 저한테 압도해버리는데, 최민식 사진작가가 무슨 부산에 아름다운 무슨 야경을 찍었습니까? 관광 명소를 찍었을까요? 예쁜 사람을 찍어서 멋진 사람을 찍었습니까? 아니에요.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의 모습을 찍었는데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자,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렇게 뭐랄까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저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한 신문 배달부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신비로움과 숭고함과 고귀함을 저 사진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다 보면 마치 저 신문 배달부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같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에게 갖춰져 있다고 남들이 볼 때는 많은 것이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불평불만하고 뭔가 가지지 못한 뭔가 허기지고 맨날 불만족스러워하는 우리 모습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용산역에서 찍은 사진. 한 어린아이가 이제 국수를 이제 먹고 있는 사진입니다. 최민식 사진 작가가 살아생전에 왜 사진이 대우를 못 받았냐면 당시 경제 발전이 막 이루어질 때 최민식 사진 작가를 오히려 사람들 못 보게 만들었어요. 왜? 뭔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뭔가 발전되는 모습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선전해야 되는데 최민식 사진이 자꾸 저렇게 막 어두운 모습을 자꾸 찍어버리니까 세계 사람들 보고 부끄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잘 못 받았어요. 최민식 사진 작가 살아생전에는. 지금은 이제 달라졌죠. 완전 대우가 달라졌죠. 자,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게 뭘까요? 분명히 저 국수를 먹었던 분도 이제 저보다 나이가 지금 많으실 테지만 저 국수를 먹고 이제 커서 지금은 이제 어디선가 살아오고 계시겠지만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동물들하고 다릅니다. 다른 동물들은 저렇게 국수 함께 먹고 배만 안고 보면 살아갈 수 있지만 생존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국수를 먹고 밥을 먹고 그 이상의 뭔가를 우리가 충족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인간다움이 갖는 어떤 그런 고귀함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저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참 그죠? 자, 이 사진도 혹시 먹는 사진인데 할머니가 손주를 등에 업고 국수를 이제 먹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저 사진을 이제 보면은 일단 이제 국수나 이제 뜨거운 음식에서 이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또 사진계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런 칭호가 정말로 무색하지 않을 만큼 흑백의 어떤 묘한 그런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잘 살아난 저 사진인데 저 사진을 보시면 어디에 좀 이렇게 눈길이 가세요? 네? 예. 할머니의 손에 이제 시선이 가신다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분들이 계십니다. 자, 저도 할머니의 손에 시선이 갔어요. 저런 이제 손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게 뭐 별거는 이제 그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람의 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이걸 잘 이제 공감을 못했는데 자, 제 손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허해가지고 힘의 가리가 하나도 없어. 이게 허해요, 힘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딱 보면 손보면 표가 나. 일을 안 하는 전형적인 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손이었는데 부모가 돼 보니까 손마디가 좀 굵어졌어요. 조금. 그 전만 해도 좀 손이 정말로 허옇고 이게 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돼 보니까 조금 손마디가 굵어졌는데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하기 좀 부끄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할머님의 손을 보니까 저 손이 다 쓰여져 있어요. 사진이 뛰어난 사진은 그 사진이 한 장이지만 한 장의 사진 속에서 100마디, 1000마디의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 사진이 뛰어난 사진입니다. 할머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진이니까. 그러나 할머니 손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사셨는지 많은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셨길래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자,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거칠고 고단한 어떤 고된 삶을 사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그 고된 삶, 자기는 고된 삶을 살았지만 그 고된 삶을 살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어린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그 손주에게 국수를 먹여주고 있는 저런 게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죠? 저 사진을 계속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가 이제 우리 재산이에요. 자산입니다. 저 사진. 참 그죠.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뭘까? 인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뭘까? 자기만 배고프고 배 채우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자기는 비록 고된 삶을 살았지만 이후에 어린 세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이런 믿음, 저 사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진을 제가 골라봤는데요. 자, 아마 한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이제 동생을 이제 얻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해보신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이고 이제 나도 저랬다 이제 표정을 지으시고 활짝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죠? 저기 이제 요즘 초등학생들 저 사진을 보면 진짜 공감을 잘 못해요. 왜 얻고 있지? 유모차 있는데 왜 얻고 있지? 키즈 카페 있는데 저기서 왜 저러고 있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면은 학교 마치고 이제 보통 이제 뭐 학원을 많이 가죠. 학원도 가고 또 스마트폰 이제 주문 안 되지만 사실은 또 이제 안 되는데 또 스마트폰으로 또 게임도 하고 또 빨리 또 이렇게 또 조숙해지는 친구들은 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K-팝 음악들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이제 여가를 이제 보내는 그런 나이인데, 지금 보니까 저 남자 어린아이 동생을 이렇게 업고 있는데 동생 얼굴하고 형아 얼굴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저기 자기 등치만한 이제 동생이라고 업고 있습니다. 업고 있는데 형 누나 혹은 형 오빠의 형 언니의 저 표정을 보십시오. 옛날에 저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죠? 힘들었는데 힘들었는지 모르고 저렇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사람 사는 어떤 훈훈함이 느껴지고 인간미가 느껴지고. 자, 그런데요, 최민식이라고 하는 사진작가 저걸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 사진을 영원히 선물로 우리는 받아볼 수 없게 됐어요. 최민식 사진작가의 위대함은 그가 단순히 카메라를 능수능란하게 다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 당시에 국가를 포함해서 남들이 전부 화려하게 건물을 쌓고 건물을 올리고 사람들을 뿔리고 화려한 것을 보여주고 치장하는 데에 시선이 향해 있을 때 최민식 작가는 그곳으로 시선이 닿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러나 그 안에서 행복과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그런 따뜻한 애정이 녹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 시선이 닿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진가라고 할지라도 예쁘고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왜? 그게 보면 행복하니까요. 즐거우니까. 그러나 최민식 작가는 그런 데에 시선이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브레슨과 최민식이라고 하는 두 사진작가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사진작가 대표적인 사진 작품들을 알아봤는데요.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카메라 놔두고 작은 카메라 들고, 최민식 작가 역시 똑같았어요. 최민식 사진작가, 우리가 자꾸 사진 찍는 사람들 중에 이제 장비병이라고 해가지고 더 최첨단 최신 카메라 자꾸 장비만 꽂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사진을 못 찍는 게 장비가 나빠서 그런가 사진을 카메라를 가지고 가보세요. 근데 항상 제가 우리 최민식 사진작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말을 못하겠네요. 왜냐면 최민식 사진작가는 세계적인 작가였지만 그분이 당시 썼던 카메라가 정말로 평범한 카메라였습니다. 최고 수준의 그런 카메라 안 쓰셨어요. 그 카메라 목에 하나 딱 걸고 렌즈도 단촐한 렌즈 하나 들고 다니시면서 저런 사진 찍으셨거든요. 그런 카메라 목에 들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관광지 화려한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울고 분노하고 행복을 느끼는 길거리로 나갔다라고 하는 공통점. 아프고 병들고 힘없고 지친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공통점. 무지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공통점. 자, 우리 성경에 나온
아까 그 사진가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또 이분들과 우리의 차이는, 물론 예수님의 시선은 이 사진가들 시선과 또 다를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보시고 그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또 보시겠죠. 그러나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시선의 차이에 있습니다. 자, 시선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각의 차이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어딘가에 시선이 닿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야지만 닿을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은 곳에 시선이 잘 안 닿습니다. 시선이 닿아도 거기 시선이 머무르지 않아요. 시선이 닿고 머무른다라고 하는 건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저런 생각의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삶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죠. 자, 시선의 차이, 생각의 차이고 삶의 차이이다. 저 시선의 차이를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이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지만, 또 생각 차이, 삶의 차이를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이 나오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장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사진가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가의 시선. 자, 사진가가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명한 사진가인 나를 보기 위해서 둘러쌌어요. 나에게 꽃다발을 주고 나를 환호해주고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로 시선이 닿은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 나무에 올라가서 자신을 엿보고 있는 사람에게로 시선이 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다 아시겠지만 삭개오가 세리장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입니까?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정말로 싫지만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가뜩이나 돈도 안 벌리는데 세금까지 떼이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장 우두머리가 바로 세리장이고 삭개오예요. 같은 유대 사람이야. 유대 사람한테 저렇게 모질게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느냐? 자,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 회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시선 회피의 대상이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닿게 된 사건, 바로 저 사건이죠. 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봤어요. 세금을 걷어들이게, 세금을 뽑아먹는 수단. 자, 반면에 예수님은 다른 시선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 회피의 대상이었던 삭개오에게 시선이 닿았고, 삭개오는 소위 우리말로 갑질을 일삼는 삶을 살았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 자체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봤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시선이 향하는 대상이 아니라 시선 회피의 대상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맨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가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그 전에는 닿지 않았던 곳에 예수님을 닮아가서 시선이 닿게 되는 것. 처음에는 그게 잘 어려웠지만, 그러나 점점 신앙생활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 결국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같은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것, 돈과 같은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시선을 바꿔나가는 것, 사람을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깊이 공감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헤아려주고 내 몸을 내어준 예수님처럼 내 것을 남을 위해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 저도 잘 못 살아요. 힘들어요. 노력해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찍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자, 한국의 교회들이 사람들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바뀔 때 우리는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시선 우리도 배워보고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저 자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